우리 부총리님, 예, 지금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일명 지옥고에 사시는 국민들께서 2020년도 인구 총조사 결과로는 85만 6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에 LH가 서울 제2차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를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 경쟁률이 102대 1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사안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예, 예. 수치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건 이제 무리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이 26대 1, 예. 통합 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대 1 정도 됐습니다. LH 관리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2,807호 공급에 74,806명이 신청을 했고요. 서울 수도권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서울 수도권에만 했는데 보니까 1,875호를 배정을 했는데 신청이 21,9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입니다. 22년도에 20억 4,555원에서 5조 6천억 원, 퍼센트란 25.1%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중에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매입 임대 융자로서 올해 5조 8,093억 원에서 내년에 3조 2,370억 원으로 2조 5,723억 원, 약 44.3%가 감액됐습니다. 매입 임대 출자 사업도 올해 3조 3,467억 원에서 2조 8,393억 원으로 5,074억이 삭감됐습니다. 전세 임대 융자 사업도 올해 4조 5,328억 원에서 내년 3조 5,120억 원으로 22.5%, 1조 2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2020년도에도 102대 1, 26대 1, 19대 1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경쟁률을 거쳐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올해 내년 예산으로 44.3%가 삭감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저희들이 우선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바로 건설해서 임대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네. 물량을 네.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그런.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도 비싸고 또 정부가 보유한 토지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완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주택난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제1유형 공급 호수도 올해 11,000호에서 내년에는 5,500호로 줄어들었고요. 저소득층 공급량도 13,000호에서 9,750호로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예,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 일가족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만을 약속해서 서울시가 내어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예, 이때 기존 2배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확보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임대하겠다. 예. 그래서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 그 서울시가 얘기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또 그 올해보다 57.4% 삭감이 됐어요. 발표하신 내용하고 실제 내년 예산하고 좀 틀리게 돼서 우선 왜 틀려졌는지, 왜 임대주택 거기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올해 부총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계획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게 꼭 단년도에 내년에 다 실현되는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공공 임대 그리고 분양을 포함해서 공공 임대 주택은 저희들이 공급을 대폭 늘릴 겁니다. 그럼 임대와 분양을 함께 섞어서 지난 정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고. 잠깐만요, 부총리님. 저 임대주택 말씀드렸는데요. 예, 임대주택도 내년에 물량이 늘어날
같습니까? 예,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는 줍니다.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전체 임대의 예산은 지난 정부의 5년 평균 부담은 더 늘려 있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숫자를 많이 인용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임대주택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때 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렸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내년은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다음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시장 상황 그래서 다음 말씀해 주시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대폭 줄였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이 다가구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 구분 없이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은 이제 사업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신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신혼부부 같은 그때는 경우도 주택 굉장히 시장 많았었어요.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총리님 예. 그 내년에는 거기 수요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수요가 그때 공급한 물량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시장에 의해서도 지금 많이 해결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지난해보다 낮을 거다, 올해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시장 가격이 많이 전세에 지금 뭐 102대 1이나 26대 1 이렇게 19대 1 이렇게 됐었는데 예, 그때 대기했던 그때 당첨이 안 된 분들 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2년 전, 1년 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임대주택 공급하는 출자 융자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통합형으로 3개 종류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 임대로 임대로 하면서 전 정부에서부터 그거는 줄여 나가기로 통합해서 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런 부분.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2대 1이나 26대 1이나 19대 1처럼 그런 몇만 명씩이나 신청했지만 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의 그 수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25% 전체적으로 막 거의 25% 줄이고 특정 부분은 40몇 % 줄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정말 그러면 내년에 더 그 상대 수요가 102대 1이 됐던 것이 200대 1이 되고 19대 1이 됐던 것이 50대 1이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부총리님이 예산 잘못 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장 상황은 살펴볼 텐데 부동산 가격 급등기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그런데요, 뿐만 아니고 부총리님 저희들은 또 분양 쪽으로도 물량을 많이 분양 쪽으로만 바꾸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임대 물량의 줄은 부분은 역세권 개발에서 임대로 됐던 것을 분양으로 많이 바뀐 데도 영향이 좀 많이 있죠. 의원님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죠. 5년 동안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그 영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50만, 분양 50만 원 가고 임대 물량도 지난 정부의 평균 부담은 더 는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바뀌어 지난 있기 정부와 때문에 이어 설명하지 마시고 작년을 비교해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가격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냐 이거 말씀 물어보는 거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취했던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그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부총리님. 그게 네? 다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개발에서 임대된 걸 다 분양을 바꿨잖아요. 바꿨다고 하면 그 분양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누가 그 분양받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 이제 분양을 많이 늘렸죠.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올해 3,163억 원에서 내년에 1조 3,955억 원으로 해가지고 무려 445%가 늘어났습니다. 공공분양 충분히 필요한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수요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은 임대 부분을 줄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은 크게 보면 1 내지 4분위의 저소득 계층의 주거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희생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꼭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목표는 지난 정부나 지금이나 같을 겁니다. 우리 서민들 주거 안정이 주택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나가고 있고 그것이 분양과 임대를 수요에 맞게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물량도 늘려가면서
임대와 분양 비율을 조정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분양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해도 그 분양하는 그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분들인지를 저는 좀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봤더니 지난 올해 인천, 파주, 하남 등 수도권에서 분양된 공공주택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최대 1,699만 원이기 때문에 25평 그렇게 얘기하는 84제곱미터 주택이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4억이나 4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죠. 예. 더군다나 이제 금방장 부총리님께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또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는 완전히 영구 임대주택처럼 임대를 전용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정 기간 임대를 하고 그걸 분양으로 전환하게끔 또 하시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선호하신 분들께서 임대 말고 나도 또 공공주택 분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또 선호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화롭게 해서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 부분도 있고 분양 부분도 있고 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선호를 다 선호라기보다 수요를 좀 맞춰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 부분이 너무 많이 줄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줄어든 부분이 공공 분양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복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100만 원을 공급하면서 임대 50만 원, 분양 50만 원 이렇게 하고 전체로 보면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 정부보다도 오히려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대주택이 좀 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임대와 주택을 적당히 이렇게 안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취지는 같습니다. 부총리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예. 제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자세히 또 여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공 분양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늘리게는 그 분양 실제 이제 공공 분양을 하게 하면 그것도 50대 1, 40대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분양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받드리는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이나 우리 기재부나 우리 국토부 당국자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세심하게 더 잘 살피겠습니다. 우리 그 역시 이제 그 부총리님께 또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1조 3,099억에서 6,395억으로 51%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됐나 이렇게 봤는데 2018년 이후로 거의 매년 100% 가까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줄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역시 2,750억에서 2,030억으로 720억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단순히 청년들한테 어떤 저축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줄어버렸어요. 지금 두 가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애초에 두 가지 제도를 우리가 준비했을 때 생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바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예, 청년들 우리 좋은 일자리 찾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소위 말하는 에코붐 시대에 노동시장 진입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 시장에서 청년 고용을 소화를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21년부터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3년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 기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은 이것이 과연 재정 지출 사업으로 효과가 있느냐 시장에서 그냥 둬도 고용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재정을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재정이 줌으로써 효과도 별로 없이 재정만 나간다 이런 분석도 또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년에는 고용률 최고고 사상 최고고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청년 고용 문제가 지금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그 경향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걸 또 네. 별도로 신설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하고 청년 희망 저축 두 개가 그대로 올해도 청년 희망 저축이 시장 유지가 되고 있고 청년 도약 계좌를 이제 새로 마련하셨죠. 네, 네. 근데 그 외에도 청년 대학생 소액 금융 지원 사업도 60억 원 줄었어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도 올해 379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된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내년이 굉장히 경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또 금방 이제 부총리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의 고용 사정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고용 사정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걱정도 또 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더욱 그러면 청년들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총리님, 예. 애초에 그 두 가지 목적이 내일 채용 공제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예. 그 목적을 다른 제도로 상쇄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취지는 걱정하신 취지는 뭐 저희들도 마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하는 곳에 일부러 재정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50인 미만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이런 데는 청년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에 예산 편성의 이 성질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앞으로 이 제도로 인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진출했던 이런 부분이 의미가 쇠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점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을 예,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청년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3,528억을 이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중위소득의 180까지도 하도록돼 있어요. 예, 점점 그렇게 연봉 6천만 원까지 하도록돼 있고 예, 점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4인 기준으로 하면 예, 기준 중위소득 180이면 180%면 어느 정도 그 급여 수준 될지 혹시 아시나요? 저기 금액이요? 예. 한 6천만 원? 아니요. 월급이 중위소득이 180이면 그게 대략 1억 정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97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월 한 1,000만 원 가량 받는 집안에 이제 청년이 물론 이렇게 자산 형성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그 월 한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가장이 있는 집안에 있는 청년이고 게다가 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버시는 그 청년들께도 이렇게 또 국가가 지원 것까지 할 적이 있을까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청년 희망 적금을 할 때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 소득 이런 거를 적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3,600만 원까지 했었죠. 예, 급여 3,600만 원. 3,600만 원까지 급여가
3,600만 원이 이어야지만 예, 희망 저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개인 소득만을 고려했는데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에 한 것이 이제 가구 중위 소득을 아까 말씀드린 180 이하 이렇게 예. 설정을 했거든요. 180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 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4인 한 가구 겁니다. 같으면 예. 가장이 그렇습니다. 약 1억 조금 넘게 돼 있는 그 아래를 했는데, 지난번에 희망 적금은 가구 기준은 없었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만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 이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의 가구 중이라도 본인의 개인 소득이 이 일정 부분 이하면은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정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상은 예. 굉장히 적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연봉 1억이 넘는 집안에서 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버는 분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전체 대상 대비해서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아마 문제 인식은 의원님하고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희망 소득을 운영했을 때 그런 가구에 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구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정도가 소득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혜택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7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많이 적립하고 많이 적립하는 대신에 받는 혜택도 비슷하고. 그거는 또 이율은 낮죠, 상대적으로. 이자율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내지 6%를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이율은 작고 그렇게.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이자율은 어차피 똑같이 되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 예. 부분을 잘 정리해서 네. 세밀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있는 분한테 더 혜택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청년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 인식 갖고 보겠습니다.